민족 정신이 중요한 거라 민족 문화가 중요한 거라. 민족도 한민족이고 밥 먹는 것도 한식이고 전부 한자 들어가는. 저도 한가네요. 문재인 대통령 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종전 큰 스님께서 만드신 찻잔하고 이 스카프를 저희 그 의원들한테 하나씩 나눠드렸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많아가 되겠네. 자, 오늘 사찰 통도사에서 있었던 모습인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그리고 다른 많은 분들, 지금 보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모습이 있었잖아요. 만나서 악수하는 모습인데 보면 뭐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는데 저도 한가입니다. 한가. 그러니까 뭐 한복, 한과 뭐 이런 한과 관련된 얘기 나오니까 본인이 또 거기다 인연을 넣어서 저도 성이 한가입니다. 뭐 이런 것까지 좀 그렇네요. 일단 첫 번째 이슈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관련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오늘 해볼 텐데요. 다양한 각도에서 지금부터 시청자 여러분께 분석을 해드릴 텐데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은 곳을 방문했어요. 근데 그 방문할 때마다 뭔가 발언을 내놨는데 공통점이 좀 보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대구역에서 줄을 서신 대구 시민들과 저는 대화했습니다. 대구는 저의 정치적 출생지 같은 곳입니다. 그 세 번째가 충북의 진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좋았어요. 책 한 권 들고 가던 케이크집 케이크라고 있었거든요. 제 인생에서는 화양연화 같은. 저희 아버지는 춘고를 다니셨습니다. 어머니는 역시 춘여고를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군생활 3년을 모두 강릉에 있는 18전투 비행단에서 했습니다. 그냥 인연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족하죠.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멜랑콜릭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웃는 얼굴로 와주신 것에 대해서 솔직히 감동했습니다. 자, 김현주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일단 여러 가지 영상이 좀 빠르게 지나갔는데 그중에 공통점은 가는 곳마다 그 지역과 본인은 인연이 있습니다를 뭔가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과거에 제가 뭐 방문한 적, 거주한 적 있었는데 참 좋았습니다를 반복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인연을 강조하고 지역민의 감성을 좀 건드리는 걸까요?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의미를? 그렇죠. 특히 이제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데뷔 무대를 가진 지가 이제 채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보름이 아직 됐나요? 안 됐나요? 그 정도밖에 안 된 보름 것 같아요. 정도, 예. 보름 남짓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묘하게 이렇게 신년이랑 겹치게 되면서 신년 할애, 시도당 이렇게 이제 전국 순회를 하게 되는 일정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불과 이제는 총선이 이제 90여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좀 뭔가 다른 기존의 여의도 문법이 아닌 여의도 사투리가 아닌 뭐 새로운 걸 좀 하겠다라는 또 다짐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본래 본인의 스타일상 남들이 잘 쓰지 않는 용어들을 좀 잘 쓰시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어요. 당초에 좀 화제가 됐던 것은 우리가 늘 정치인들이 어떤 연설을 시작할 때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동료 시민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죠. 동료 시민. 예, 거기서부터도 조금 남과 다른 그런 면이 보였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남성분들이 보통 좋아해요라는 말을 본인의 배우자 아닌 다음에 자주 쓰시지 않는 남자들은 표현이죠. 제가 알기로는 통상 남자들이 뭐 좋아한다, 뭐 좋다 이런 표현 잘 안 해요. 그렇죠. 굉장히 감성적인 접근이고 본인의 연구가 있었던 것을 자연스럽게 끄집어내면서 감성에 좀 접근하는 그런 방식. 그리고 그 사무처 직원들과 모임에서는 너무 일찍 고백하나요? 뭐 이런 류의. 그러니까 보통 그 정치인들이 쓰지 않는 그런 용어나 어법을 활용하면서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려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들으셨지만 가는 곳마다 뭔가 미리 준비했겠죠. 뭔가를 찾아서 여기 인연이 있다는 걸 강조하고요.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뭐 동료 시민, 가는 곳마다 어디 동료 시민 여러분 존경합니다. 뭐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좀 주목을 받았는데 일단 소개해드렸고요. 그런데 최근에 부산을 방문했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말이 있어요. 어떤 얘기. 제가 과거에 그랬다. 근데 이걸 또 민주당 관계자가 굉장히 또 문제를 좀 삼았어요, 뭔가. 영상을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보시죠. 저는 그 시절이 참 좋았습니다. 저녁마다 송정 바닷길을 산책했고 서면 기타학원에서 기타 배웠고 사직에서 롯데 야구를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부산을 찾아서 뭔가 인연을 얘기하면서 제가 부산에 옛날에 있었는데요. 야구장 많이 찾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또 뭐 붙이긴 했죠. 자기가 이제 2020년도에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도 한번 부산 간 적이 있었거든요. 뭐 그런 얘기 하는 와중에 그다음에 뭐 과거 얘기를 끌으면서 야구 많이 봤다. 근데 저 민주당에서 아니 2020년이면 코로나 시절이에요. 무관중인데 뭘 야구를 봤습니까? 거짓말이군요. 단박에 이런 방이 나온 거예요. 그러자 화면 보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이것도 이례적일까요? 이 과거 사진 2008년 부산지검 근무 당시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시에 2008년 사진입니다. 그때 사직구장에서 응원하러 간 저게 지금 빨간색이 이른바 스봉 쓰레기 봉투죠. 저걸 이렇게 쓴 모자처럼 쓴 그 모습을 당에서 공개했어요. 이거 보세요. 지금 무슨 거짓말이라뇨. 이 논란으로 갔어요, 지금요. 그리고 또 이거 나오자 또 민주당 차원에서 또 반박이 나왔는데 그때가 아니고요. 2020년 말 아닙니까? 그거 얘기한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 소속이신 성치훈 정책위 부의장 나와 계신데요. 네.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민주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디 한번 실수해 보세요. 딱 이런 분위기입니까? 지금 보고 있는 게?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에서 저것을 갖고 계속해서 지적하고 이거 봐라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17개 시도에 전부 감성적 터치를 지금 하고 싶어 하시다 보니까 약간의 과장이나 좀 착오가 있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뭐 민주당 차원, 야당 차원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저는 당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작은 것들로 좀 크게 목소리 냈을 때는 지금까지 한동훈 장관의 지지율이나 한동훈 장관이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한동훈 위원장을 겪지 않았습니까? 예.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는 뭐 검찰의 특활비 문제나 그 법무부 장관 시절 인사검증을 제대로 못했던 문제 그리고 계속해서 대답을 회피하고 있는 뭐 김건희 여사 리스크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공격을 해야지 작은 뭐 말실수 작은 이런 거 하나 나왔다고 이렇게 중점적으로 공략하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고 되치기를 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이 그 좌천에 지금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좌천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이 대응을 하자면은 지금 검사들은 원래 뭐 줄 서는 뭐 개파들이 있고 그 정권에 줄 서고 이런 문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좌천 당하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오히려 되묻고 싶은 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문재인 정부 때 뭐 이성윤 검사 이런 분들에 대해서 똑같이 좌천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좌천하는 문화를 이어가시면서 자신이 좌천당했던 걸 그렇게 내세우시는 게 저는 적절한가라는 오히려 그런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민주당이 그 쓰레기봉투가 아니라 야구장 응원 광고를 문제 삼을 게 아니라 그럼 아천처럼 이거 검사들이 좌천당한 부분 이런 걸 문제 삼았으면 뭐가 더 얘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에서 지금 좀 메시지 관리가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네. 미리 말씀을 좀 해주실 걸 그랬네요. 뭐 열심히 전달하고 있는데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건 맞죠. 가는 곳마다 굉장히 반응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역시 다른 시각이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건 역시 사실로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화면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국갤럽 이 여론조사 항목 중에 이 내용이 좀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장래의 정치 지도자로서 누구를 선호하십니까? 이른바 쉽게 말씀드리면 차기 대선 주자 조사입니다. 지지율 조사죠. 선호도 조사. 근데 보면요. 이렇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3%고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2%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뭐 한 3% 정도로 뭐 이렇게 좀 낮게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죠. 자, 23, 22. 자, 이것만 보시면 비슷하군요. 이 정도로 끝날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그런데 작년 3월서부터 올해 1월 둘째 주까지 이
시간 순으로 쫙 나와 있습니다. 우선 보면 작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음에 작년 3월에는 11%, 당시에 이재명 대표는 20%대. 요 분위기였죠. 쭉 가다가 11월 들어 13, 그 전에 14 가다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2월 첫째 주에 16, 그리고 22로 상당히 눈에 띄게 올라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뭐 등락폭은 있지만 20% 선에서 전후에서 왔다 갔다 했고 이번에는 23, 22.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확연히 눈에 띄는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다면은요. 확실히 아까 영상도 있고요. 이 지지율 조사도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개인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확실히 커져 있습니다. 자, 그럼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당은 어떨까요, 지금요? 뭐 당 지지율 조사도 있지만 이번 총선, 4월 총선과 관련해서 여론의 기대를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이번 총선, 20대 총선입니다. 이 총선 결과가 어땠으면 좋겠는가? 그럼 보기가 두 개가 나와요.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됐으면 좋겠다라는 항목. 아니 반대로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됐으면 좋겠다는 항목. 이 두 가지 내용을 갖고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뭐 비슷하게 나오다가 정부 견제, 그러니까 야당 다수 당선 쪽이 51, 여당 다수 당선 쪽이 35로 정부 견제가 더 높습니다. 다음 하나 더 보죠. 이 결과 역시 50대 39로 정부 여당 견제가 높습니다. 그런데 요거는요. 12월 3주하고 1월 2주 요 조사를 비교한 건데 오히려 더 견제 여론이 높아지고요. 지원 여론은 낮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개인의 어떤 차기 주자로서의 지지율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지만 당의 총선과 관련된 이런 여론조사 내용은 지금 국민의힘이 상당히 불리해 보이는 거거든요. 자, 박원석 전 의원 나와 계신데요. 네. 이런 괴리는 어디에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이건? 일단은 두 질문이 예. 완전히 다른 질문입니다. 다른 질문이다. 예, 첫 번째 질문은 차기 주자들의 선호도를 묻는 질문인데요. 최근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언론 노출도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원래 하도 한동훈 위원장이 인지도가 높았고 예. 또 지지층의 어떤 결집도랄까요? 이런 게 높았는데 최근에 노출이 급격하게 많아지면서 지금 대선 후보 선호도가 올라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은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번 총선을 뭘 기준으로 선택을 할 거냐. 근데 이 국민의힘에서 지금 약간 착각하고 있는 게 예. 차기 주자에 대한 선호도 프레임으로 지금 현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대체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른바 컨벤션 효과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개인에 대한 주목도와 지지도는 높아지는 데 반해서 예. 그게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를 개선하고 있지 못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개선하고 있지 못해요. 그런데다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약 적극적인 차별화 전략을 쓴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특검법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금 현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보이는 어떤 차별적인 그런 이 포인트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기와는 별도로 예. 현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한 냉정한 평가는 평가대로 지속되고 있는 거죠. 예. 결국 이걸 전환시키려면 아직 대통령의 임기가 3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미래 권력을 좀 봐주세요. 이걸로 대체가 안 됩니다. 결국 지금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적인 평가를 바꿀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이 차별성 있는 국정 기조의 전환이든지 아니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현재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보이고 있는 국정 운영에 대해서 뭔가 차별성 있는 지적을 한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게 없는 이상 저 추이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국민의힘 소속이신 김윤영 부대변인 지금 나와 계신데요. 지금 박원석 전 의원님이 저 괴리 현상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를 분석해 주는데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위원장 효과, 여론의 주목도, 기대를 받는 효과를 온전히 다 가져오지 못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요. 네. 그거를 온전히 가져와서 뭔가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지금? 근데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총선은 보통 총선을 앞둔 이 시기에 여론조사를 돌리면 여당 견제론이 생각보다 많이 높게 나옵니다. 이게 특별히 지금 이 시점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4년 전에도 그랬고 8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나온다. 네, 그러니까 체감 경기가 어려우면 당연히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거를 극복하는 거는 시기가 조금 더 지나면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통상적인 비대위원장 행보만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신년 할애를 다녀오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12월 26일 날 취임을 하셨거든요. 아직까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행보에 대해서 컨벤션 효과가 일어나기에는 조금 반영되긴 이른 시기고 오히려 저는 주목할 게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와 비슷하게 나왔는데 거의 비슷한 1%포인트 차이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한국갤럽은 이게 선지형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유응답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누적된 인지도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게 자유응답이니까 이름을 직접 응답하신 분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전화 받는 분이 이름과 얼굴을 다 정확하게 기억해야만 나올 수 있는 지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통상적인 행보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빨리 지지율이 높게 나옴으로써 당이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못 따라가고 있어요. 당이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지만 시기가 조금 더 지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히려 공천에서 선명한 메시지를 내보내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그 지지율을 온전히 다 흡수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당이 따라갈 수 있다. 지금 저 행보에.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전망을 해주신 거네요. 그 효과를 온전히 누리는 방법은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 결론이군요, 지금요. 알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갖고 있는 과제가 이거잖아요. 총선과 관련 기대해서 지금 여당이 뒤지고 있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 과제일 거고요. 그리고 총선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과연 앞으로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굉장히 민감한 사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까지 오전까지 국민의힘 소속이었다가 탈당 선언을 하신 분이 있어요.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약간 눈물도 보이고 그랬는데 그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심이 당심이 되어버리는 정당에서는 민심이 설 공간은 없습니다. 국민도 속고 저도 속았습니다. 그리고 당원 여러분께 감사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위 실세 의원이라고 다 알려져 있는 분이 다시 인재영입위원장이 되고 공천관리위원까지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 너무나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습에 절망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탈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당에 대한 불만 표시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분위기 보면 전반적으로 공천에 관련돼서 이게 잘 되겠습니까? 약간 이런 분위기로 좀 말을 한 것 같은데 성시훈 부의장, 옆집 정당에서 벌어진 상황이에요. 오늘이요, 지금 저게. 내년 제3자 입장에서 보시면 김용남 전 의원이 국민의힘을 나가고 지금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만든 신당에 합류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천하용인에서 원래 용이 빠졌는데 김용남 의원이 들어가서 천하용인 시즌2가 생겼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향후에 이런 비슷한 탈당 사례가 더 나올 수 있다? 아니다. 힘들어 보인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결국 공천에 달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용남 전 의원님도 아마 그 지역에 준비하던 지역구에서 아마 윤심이 있는 후보가 있다라는 소문이 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것에 어떻게 보면 견디지 못하고 지금 다른 곳으로 가신 것 같은데요. 결국 지금 그 이준석 신당, 지금 개혁 신당으로 불리는 이준석 신당에서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장점은 어떻게 보면 뭐 4만 명이 넘는 숫자 그리고 좀 명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거의 쫓겨난 출당당한 느낌의 이준석 대표 전 대표가 있기 때문에. 근데 부족한 것은 현역 의원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에게 아마 물밑에서 아마 많은 러브콜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역 의원들은 그럼 어떻게 탈당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근데 지금 뭐 국민의힘 저도 뭐 저희 당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지금 뭔가 한동훈 비대위에서는 지금 현역 기득권, 영남 기득권에 대해서 뭐 대폭적인 물갈이를 하겠다라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정동혁 의원께서 공정한 공천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대한민국 정치에서 정당한 공천이 과연 무엇인가? 정말 저는 정당한 공천이 이루어지려면 역설적으로 불공정한 공천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 말이 뭐냐? 대한민국 정치 선거운동법,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선거법의 규정에 따르면은 현역 의원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는 선거법 하에서는 그냥 평등하게 도전자와 현직자가 붙게 되면 이건 공정한 공천 경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을 해주겠다라고 말하는 저거는 저는 현직자와 도전자를 과연 공정하게 해줄까? 저는 아니라고 오히려 보거든요. 저는 의미심장한 말이라고 보는데 그 공정함이라는 것이 너네들 똑같은 선상에서 도전자 현직자를 하게 해줄게라는 게 아니라 한동훈 비대위 새로운 국민의힘의 공정함을 내세워서 대량의 컷오프를 하겠다는 전 그런 선언을 받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마 추가적인 탈당하는 의원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세요? 최대한 국민의힘은 그래서 공천과 관련된 컷오프나 이런 거를 늦추려고 하겠죠. 근데 늦게. 그렇죠. 근데 대신에 총선의 시기는 지금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고 이준석 신당이나 다른 제3당들도 어서 뭔가 지역 정리, 공천 정리 이런 합의들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빅텐트까지 가려면은 예. 그 많은 제3지대 세력들끼리도 뭔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협의하기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이 서로 지금 고도의 정치 싸움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천 예의에 관련돼서 이게 잘 되겠습니까? 아니면 벌써부터 불만을 갖구나. 이런 분들의 이탈 가능성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런 가운데 오늘 김용남 전 의원이 탈당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당에서 이런 당을 이끌고 있는 지도부의 이제 멤버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공정하게 할 겁니다.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약간 이런 취지로 계속 얘기를 꺼내놓고 있는데 그 목소리 확인해 보시죠. 지금 뭐 누구 출신이다, 네. 어디 출신이다 라고 해서 뭐 무조건 공천을 한다. 저희는 그런 고려보다는 네. 이기는 공천,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곳에 이제 공천 작업은 공천관리위원장, 그리고 사무총장인 저, 네. 그리고 또 비대위원장 이렇게 해서 원칙과 기준을 세워 나갈 것이고. 저는 이 당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 외에 있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라고 밀어줄 정도로 그렇게 멜랑콜릭한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기는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 공정해 보이는 공천, 실제로 공정한 공천을 할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게 뭐 며칠 지난 건데 멜랑꼴리란 표현까지 써가면서 저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할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할 겁니다. 이걸 강조한 거죠. 김윤영 부대변인. 네. 그러니까 지금 여당 일각에서 이거 혹시 공천이 윤심 반영 공천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걸 말씀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불리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건 목소리. 이 걱정은 그냥 단순한 기우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희가 이번 국회에서 정말 힘들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이라든지 이런 걸 국회가 저희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누구보다도 이번 총선이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예. 공정한 공천을 해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예.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공정한 공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일견이고요. 그리고 그 어떤 특정 의원이 들어가서 지금 공정성의 문제를 삼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예. 업무의 연속성도 중요합니다. 253개의 선거구를 공천을 하기 위해서 특정 의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논란이다. 이제 말씀하셔도 됩니다. 누군지 뭐 그걸 굳이 뭐 특정 의원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다 지금 아는데, 많은 언론인들이나 뭐 민주당에서 얘기할 때 이철규 의원님께서 들어가셔서 뭐 윤심 뭐 반영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사실 253개국 공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흔히 말해서 대선은 언론사나 여론조사가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 비해서 국회의원 총선 같은 경우는 예측이 많이 빗나갑니다. 그 이유가 253개의 대선을 치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각 선거구마다 사정이 다 다르고 현안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결국 그 현안에 대해서 미리 다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들어간 거지 무슨 특정인의 반영, 특정 개파나 특정인의 반영을 위해서 갔다. 그건 조금 약간 억측인 것 같고 아까 말씀해 준 것에서 약간 공천을 늦출 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공천을 가능한 늦게 할 것이다. 지금 저희가 늦게 할 만큼의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총선 저희도 위기감을 충분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 총선은 저희가 항상 어렵고 저희가 항상 험지였습니다. 단 한 번도 18대인가 17대 총선 말고는 저희가 늘 어렵게 져왔던 선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상황을 고려하면서 하는 게 오로지 이길 수 있는 공천을 하겠다.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짧게 추가 질문 하나 드리면 아까 이제 윤심 공천에 대한 걱정 그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른바 용산 출신 지금 출마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숫자가. 근데 용산 출신 분들이 저 도전합니다라고 밝힌 지역을 보면 이른바 국민의힘의 텃밭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또 반면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 하신 분들을 보면 또 많은 경우 이분들은 또 험지 같은 곳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뭐 출마는 개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예. 뭐 그분들이 어디를 출마한다고 해서 탓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아쉽긴 하죠. 대통령이 가장 많이 잘 알고 그리고 예. 국정 운영에 대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분들이 험지로 많이 나가줘서 조금 한 곳이라도 더 이겨오면 좋지만 예. 그걸 자유를 저희가 박탈할 수는 없는 거고 그분들도 오롯이 가서 현장에 가서 그리고 기존 의원들과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아니면 또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이겨서 스스로 쟁취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선에 가서 싸워라. 이기면 좋고 안 돼도 어쩔 수 없다. 그겁니까,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정도 나오는데요. 과거 이 총선 때를 보면 이게 총선 다가오고 공천 결정하는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굉장히 격렬해집니다. 사실 이런 논란이요. 이번에도 과연 그럴지 아니면 부드럽게 넘어갈지 이건 좀 봐야 되는 문제고요.